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30일 폐장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25년도 정말 정말 뭐 파란만장했죠. 네, 연초에 아주 1월에 정말 어려움을 좀 겪던 한국 증시가 올해 전 세계 1등 주인공이 될 정도로 너무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또 일단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미국 마감 시황 또 오늘의 차트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엑스에서 나온 이제 그래프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케이팝 데모넌토스 얘기, 그다음에 미국 경제 전망,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 많이 나오고요. LNF 오늘 완전 난리 났죠. 테슬라 그거 취소는 아닌데 계약 해지 때문에 아주 급락해 버렸고, 대한조선, 대한항공, S-오일,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체계 게임 체인저, 이거 어제 못했던 내용들이죠. BTM, 예, 요것도 이제 배터리 쪽이고, 그리고 어느 포트폴리오 조합해도 잘 들어맞은 미국의 은행주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25년 나의 실수, 그리고 내년의 주인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이 되면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전자공시, HDC, 인카금융서비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 이거 딱 그림만 봐도 답 나오죠. 어제 금은동 좋았는데 올해는 금은 굴이 다 와장창, 예, 울상입니다. 안 좋았어요. 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빠졌고 오늘 국내도 좀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 갔고, 네. 이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주도 빠져버렸고요. 금과 은이 뭐 증거금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뭐 주가가 완전히, 아니, 가격이 폭락해 버렸어요. 소프트뱅크는 디지털 브릿지라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운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주택 시장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오늘 정리가 되실 텐데, 산타랠리 실종된 거 아니냐. 이틀째 빠졌고, 금은 사상 최고가 찍고 대폭락해 버렸고, 뭐 대폭락까지는 아닌데 차익 매물 나왔고, 테슬라도 급락. 그래도 AI 투자는 이어지고 주택 시장은 회복. 마이크론이 좋았습니다. 3.4%. 오늘 요런 이제 구조로 움직였고, 그래서 산타랠리 기대감이 조금 희미해져 버렸고요. 기금속 시장이 요즘 난리가 났어요. 장중에 은 가격이 막 11% 폭락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말은 늘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움직임에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해도 사줄 돈이 없나 봐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차익 매물 나오니까. 그리고 CME 그룹에서 은 선물 증거금을 인상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더 내야 되면, 예,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를 위축시키는 거죠. 기술주도 좀 빠졌고 엔비디아, 테슬라. 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S&P 500이 17% 올랐고요. 나스닥은 21% 올랐습니다. 미결제 주택 매매는 3.3% 증가하면서 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 시장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이제 연준이 12월 FMC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 네. 현재 1월 연준 동결 확률은 약 8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금속 대폭락했고요. 왜 이렇게 빠졌냐? 아까 증거금 인상도 있었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이게 RSI라는 지표를 쓰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과한 매수 아니냐? 기술적으로도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이다. 연말 휴가 시즌에 또 유동성이 얇고, 네. 그래도 올해 은이 무려 155% 올랐어요. 은 가격이. 공급은 부족하고 내년에 또 1 월부터 은 수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중국이. 공급이 또 줄 수도 있죠. 수요는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금과 다르게 AI 은은요, 쓰임새가 많아요. 예. 근데 금도 7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이 "은 가격 급등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면 가격 부담 생기는 거죠. 비용 부담. 그리고 지금 투기적 분위기 매우 강하다. 현물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은과 금 가격 랠리는 좀 과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올랐던 자산들이 흔들리는 건 연말에 좀
약간 조심하라는 얘기죠.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소프트뱅크가 디지털 브릿지를 인수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전문 사모펀드거든요. 요거를 40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기반을 강화할 거다. AI가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더 많은 컴퓨팅 연결성 전력 확장 가능한 인프라 필요하다. 요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브릿지는 데이터 센터, 셀타워, 광통심화, 엣지 인프라 등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운용사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1,080억 달러 정도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지분 다 팔았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울면서 팔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시 활동을 좀 재개하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 AI 오라클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매매가 좀 증가했대요. 예, 거의 3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이게 금리가 떨어져서 그래요. 미국의 모기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11월 평균 6.24%로 1년여 만에 모기지 금리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택 매매 수요가 느는 거죠. 엔비디아는 별거 없었고요. 차익 매물, 마이크론은 메모리 값 상승 세 지속, 삼성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이게 또 순환하면서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빠졌고 전기차는 안 팔려요. 생각보다. LNF 좀 이슈가 있었죠. 예, 계약 해지인가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우려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는데 실제 현실은 전기차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디지털 브리핑, 예, 브릿지 올랐고, 뉴먼트는 금강 기업이죠. 금강주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코어 마이닝, 골드 티켓, 프리포트 맹모라는 구리광산이죠. 월마트는 오늘 강보합인데 올해만 24% 올라서 S&P 500을 이겼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좀 빠지면서 끝났는데 이게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35%가 빠지면서 다우에서 최악의 종목이 됐대요. 예, 한마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좀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차트인데, 네. 새로운 전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게 글로벌 X의 자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죠, 전기. 네. 요렇게 좀 꾸준히 이제 증가할 걸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노란, 약간 여기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황색. 주황색 쪽은, 이 오른쪽은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전기와 수요. 그래서 요즘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전기죠. 전기 좀 달라. 전기 없다. 막 미국도 좀 부족하니까. 네. 구글 검색보다 챗GPT가 10배나 더 쓰는 거죠. 전 세계가 AI에 올인하고 있고. 그죠? 네. 2025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5,800억 달러인데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석유 개발에 들어가는 돈보다 많대요. 네. 근데 문제가 있다. 전기는 항상 부족하다. 병목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전기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요. 특히 미국이 되게 심각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력 수요가 늘질 않았어요. 평평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평해요. 크게 안 늘죠. 이런 구조가 이어졌던 거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어쨌든 전력망을 확충을 해야 되고 전기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게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친환경이지만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안 뜨면 무용지물이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전이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됐던 3마일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전기에 대한 부족 부분이 이제 미국한테는 굉장히 이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자립 지금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다. AI가 발전하려면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기 필요하고 그 전기 만들려면 또 발전소가 있어야죠. 송전망.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죠. 원자력도 필요하고. 100년 전에 자동차 나오면서 석유가 왕됐잖아요.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자가 되고 석유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똑같은 일이 전기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싸게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전기 시대가 열렸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전력, 유틸리티, 원자력, 송배정 인프라 이런 섹터들이 장기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한 섹터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차트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K-팝은 이제 캐대원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넷플릭스에서 올해 6월에 공개해서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앨범은 잘 팔리는데 K-팝이 스트리밍 그냥 우리 귀에 듣는 거 있죠. 이거는 상당히 약했대요. 예. 글로벌 실물 음반 판매 탑 10개 중에 9개가 K-팝인데 그 스트리밍은요. BTS 빼고는 빌보드 탑 100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대요. 예. 왜냐하면 K-팝 팬들이 차트를 올리기 위해서 성적을 앨범을 여러 장씩 싸서 사는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스트리밍은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뭐 몇십 개를 해서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숫자로 보면 확실하다. 미국에서만 33억 개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했고 대표곡 골드는 스포티파이 미국 탑 50에서 1위를 70일 동안이나 했다. 한마디로 이 캐대온이 엄청난 그 확산을 일으키게 된 거죠. 빌보드 앨범 차트도 1위 찍었을 때 스트리밍 횟수가 그 K-팝 데모넨 헌터스 OST가 1억 4,100만 회 이상이었대요. 스트레이키즈를 이긴 거죠. 10배 차이. 스포티파이에서 K-팝 처음 듣기 시작한 사람 중에 40%가 이 OST 통해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캐대온이? 예. 첫째, 넷플릭스란 플랫폼 타고 갔고, 둘째, 영어 애니메이션 들어가요. 자막 없이 볼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았다. 예. 셋째, 음악 스타일. 이게 핵심이죠. K-팝의 특징과 미국 팝의 특징을 잘 섞었대요, 작곡가들이 의도적으로. 예. K-팝 그 자체라기보다는 K-팝과 유사한 음악 같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문화 현상이 됐죠. 예.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특별 상영관도 매진이 돼버렸고 영화 속의 의상을 따라한 할로윈 코스튬은 품절됐다. 골든글로브 그래미 후보 지명도 유력해졌다. K-팝 업계에 던진 숙제도 있다고 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앨범에선 정말 뛰어난데 주류가 되려면 스트리밍이나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대요. 스트리밍 청취율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스트리밍에서 이게 조회하는 게 많아져야 미국에서는 활동하는데 되게 유리하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청취율을 높이는 게 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K-팝을 기획하는 엔터업계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열성 팬덤 기반 앨범 판매 모델을 유지할 건지 대중적으로 갈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대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어려우니까. 예. 근데 중간 지점이 있지 않겠냐. K-팝 매력도 있으면서도 대중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에. 그거를 좀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뭐 찾는다면 어쨌든 스트리밍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않겠냐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 효과는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팝만의 그걸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이 좋아하는 걸로 할 거냐 중간을 갈 거냐 이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경제 전망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 경기가 소비는 좀 꺾였고, 그죠? 실업자는 증가하고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달러 수요 줄면서 약세, 달러가 10%가 빠졌고,
근데 내년도 미국 경기는 좀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소비도 우려는 되지만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랑 비슷하고 소비는 둔하지만 감세법 때문에 내년 2월에서 4월에 환급해 줘요, 세금을. 이게 소비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소비는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구조고, 기업 투자는 AI 계속 투자할 겁니다. 69%에서 증가율은 33으로 낮지만 내년에도 33%, 올해보다. 올해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여기서 또 늘어나요. 예. 정부 지출도 늘어날 거고, 고용은 둔화된 상태고, 실업률은 4% 중반대. 월 평균 취업자 수는 6.2만 명인데 내년엔 조금 회복될 거래요. 7.2만 명. 실업률은 4.4에서 4.5로 소폭 오를 것 같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좀 부진한 고용으로 계속 낮아지고, 이게 물가를 안정화시키죠. 이건 좋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구인 실업 비용. 그러니까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이 얼마나 많냐. 이게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그만큼 좀 고용 시장이 썩 좋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내년 물가는 상반기가 좀 고점이다. 하반기는 좀 안 좋게 보고 계시고,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그 1, 2분기에 조금 올랐다가 이제 꺾이는 쪽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가 다 꺾여가지고 내려설 가능성이 높죠. 요게 요 보라색이 주택가격 지수인데 얘가 5개월 선행이에요. 주거비가 미국 소비자 물가의 40%가 돼요.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꺾이면 같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꺾이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미국 연준이 1, 2회 금리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나버려요. 내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내년 2, 3분기 중에 금리 인하 마무리되면서 인하 사이클 종료된다. 그래서 26년에 그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은 마무리될 거다. 이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한번 직접 적어 본 건데 25년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 당사에서 톤투게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5년 소비 둔화, 관세 충격에도 AI 지출 증가,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견조한 경기와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미국 금융시장이 내년에도 상승을 이어갈 것 같다. 다만 이제 내년에 변동성은 좀 주의하자는 거예요. 26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 연준 의장 바뀌죠. 관세로 가격 상승 전가 못했던 기업들이 올릴 가능성 높죠. 정부가 돈 푸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하게 풀면 물가가 올라요. 이는 결국 금리를 인상시켜서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미국은 금리 인하 끝납니다. 내년 하반기엔 스페이스X 오픈에 제가 제일 좀 걱정되는 게, 내년에 얘네 둘 상장하면 이거 미국 증시가 너무 크니까 덩치들이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상장할 거면. 예. 요건 좀 부담이고. 그러나 내년 상반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감세 정책이 좀 세금 환급해 주죠.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고 AI 투자도 늘고 금리 인하는 여전히 이어질 거고. 하반기는 좀 하반기가 나쁘다가 아니라요. 불확실한 변수가 있어서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건 일단 주의하면서 내년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경기는 단단할 것 같아요. AI도 좋고 돈 풀기 이어지고, 예. 다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 끝나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언젠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슈까지 한번 설명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보고서 12월 30일. 예. 기업 분석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LNF가 이슈가 많았죠. 어제 갑자기 공시가 떠가지고 3.8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원래 23년도에 테슬라에게 직납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계약 금액이 근데 바뀌었어요. 아니 3.8조가 973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야. 대형 악재로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뭔 소리냐? 3.8조가 왜 1,000만 원도 안 되지?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거의 내일 계약 기간이 끝나요. 안 그래도. 예. 그럼 이거를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연장 안 하고 그냥 계약을 끝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이 양극재가 뭐냐면 그 사이버 트럭 있죠. 거기 들어가는 4680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데 만들기도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안 팔려요. 예. 실질적 판매 이미 지난해부터 중단됐대요.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를 실적에 대부분 반영 안 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LNF의 주요 양극재는 LG엔솔을 통해서 테슬라 모델 Y 같은 데 들어가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20%, 80%가 그렇게 가고 20%는 SK온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랑 무관하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 변동도 없고요. 예. 이런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 비중이 얼마 안 돼요, LNF가. 예. 테슬라하고 파트너십이 깨진 거 아닙니다. 예. 테슬라도 지금 이거를 뭐 끝내겠다가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 안 되니까 사업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핵심은 요거죠. 미국 ESS용 LFP 배터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요. 요걸 본다면 LNF 이번 급락은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이고, 유한타 이한나 연구원님도 어쨌든 테슬라 공급망 및 생산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다.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꺾여 가지고 또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양산 속도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못 받죠. 안 좋은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 973만 원은 실제 공급한 물량이 딱 저거예요. 계약 냈고 공급한 거 저거밖에 안, 테슬라가 안 받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LNF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테슬라.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가 저걸 해서 배터리도 만들고 이러면서 많은 물량을 소화할 줄 알았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현재까지는 안 된 거고, 배터리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뭐 4680 배터리 탑재된 사이버 트럭도 안 팔리고 보조금 못 받고 그렇게 된 거죠. 매출이 원래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적 영향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놀라는 거죠. 자꾸 안 좋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리비안에는 들어가요. 예. 이거는 취소되지 않았고 내년에 출시될 거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ESS 변한 건 없습니다. 또 서하백의 그림놀이에서 텔레그램에서 모건 스탠리 자료가 있어요, LNF. 그래서 요약해 주셨는데 계약 해지나 취소가 아니고요. 고객사와 상업적 관계는 유지 중이고 경영진은 이번 수정이 과거 실적에 대한 정리일 뿐 출하량과 상관이 없다. 양극재 물량은 3분기에요, 4분기에도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시는 펀더멘털 악화나 컨센서스 하향 리스크가 아니라 공시 기한이 끝났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계약 기간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 이제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직납 물량 사라진 건 아쉽지만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영향 안 주는 거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거고 다시 하면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전기차가 안 팔려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거죠, 이 반영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반영될 때 주가는 또 회복될 것 같습니다. 결국 ESS, LFP 양극재 국내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에 좀 가치 평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PNT 장비 회사 있죠. 여기가 LFP 배터리 양산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한번 뉴스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대한조선은 수에즈막스 중형급의 유조선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고 영업이익 굉장히 높습니다. 22점. 왜 그러냐면 보유한 그 도크 있죠, 건조 시설에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 최적화돼 있어요. 다른 거 안 만들고 반복 건조. 외주도 아니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다 블록 같은 거 만들어서 합니다. 비용도 적게 드는 거죠. 전남 해남에 이제 만드는 시설 1기 보유하고 있고 자체 블록 생산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연간 최대 12척 만들 수 있대요. 수에즈막스가 주력인데 원유 운반선이 요게 5년에 운임이 최고예요. 운임이 좋다는 얘기 뭐죠? 이 화물선 수요 공급이 적다는 얘기죠. 유조선 신조선가는 10월에 8,500만 달러에서 8,700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8,900만 달러 전망하고, 글로벌 수에즈막스 운영상대 671척 중에 15년 이상 노후 선박이 39척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39%, 263척. 그러니까 노후 선박이 되게 많아요, 15년 이상대. 요게 노후 선박입니다, 유조선 수에즈막스급에. 제일 많죠.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너무 저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조선한테는 좋은 거죠. 23년부터 노후선 교체 발주 시작됐지만 노후선들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 발주는 많이 안 됐어요. 대한조선이 올해 10억 달러 수주했고 한 1조 4천억. 예. 내년에도 추가 수주 기대하고, 추가 수주하면 28년 인도 슬롯까지 대부분 소진된다. 이번에 수주하면 28년 물량까지 확보되는 거죠. 그럼 선별 수주 하겠죠. 선박 단가도 오르고 있고 PER 11.4배로 저평가돼 있고 피크아웃 아니다. 근데 악재가 하나 있어요. 안다 H 자산운용이 2대 주주인데 여기가 내년 2월에 보호예수 물량 풀려요. 그래서 24.9니까 팔지 안 팔지 몰라요, 여기서. 부담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가는 좀 상단도 막히고 하단도 막히면서 오르락
내리락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매력이 있어요. 근데 보호해수 때문에 좀 정체될 수 있고 저게 끝나면 좀 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대한항공 환율 내려오면 당연히 수혜주죠. 그래서 내년에 아시아나랑 합병하고 또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격을 올릴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 갈 때 보통 한국 와서 가거든요. 환승수요. 요것도 수혜고 항공우주 사업부도 또 하나 이 방산 사업부죠. 헬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요 매출액이 30%가 증가하면서 내년에 연간 8,500억 매출 올릴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아무튼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대한항공 비용의 50% 이상이 달러 연동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0원 오르면 48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외화 평가 손익으로 또. 근데 빠지면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일단 저도 고점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항공주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너무 못 갔죠 그동안 환율이 늘려서. SOL은 신한의 이진명 김명주 연구원님이 유가 떨어지는데 무슨 정유주냐 이게 아니에요. 사우디가 수출하는 그 원유 단가 있거든요. 이걸 낮췄어요. 그러면 SOL 같은 우리나라 정유사가 사우디에서 유가 받을 때 저 값이 낮으면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긍정적이고 정제마진은 이제 받은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 같은 걸로 분리해 가지고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100이고 그냥 이 원가라 그러죠. 예, 원유값이 80이면 정제마진이 $20죠. 휘발유값이 더 오르면 정제마진 오르겠죠. 예, 그걸 그래서 정제마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정제마진이 내년에도 좋을 거래요. 왜냐하면 증설이 없대요. 별로. 수요는 일평균 116만 배를 증가해서 이게 수요가. 근데 그 이런 정유시설 증설은 60만 배럴에 불과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수요 대비 증설이 적다고 합니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4,511억 올해 4분기 기대가 2,944억이니까 점프할 것 같고 유가 하락 따른 재고평가 손실 이것 때문에 보통 정유주가 안 좋거든요. 유가 떨어지면 그래도 정제 마진이 좋으니까 또 한 가지 어제 윤재성 연구원이 써주신 보고서에도 PX가 정유사가 만들어요. 폴리에스터 우리 옷에 들어가는 원단이죠. 요거 원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마진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적자였는데 적자폭도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활유도 좋고 유가는 약세지만 이제 우리 고정관념 탈피하자는 거죠. 정유 좋다. 내년에 샤인 프로젝트 울산에 있죠. 예, 여기서 원유를 가지고 바로 석유화학 제품 뽑아내는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깬 흐름이고 유가 떨어져도 정유주가 좋구나. 이걸 느꼈고 이렇게 되면 GS도 좋겠죠. 배당도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SOL도 그렇고 GS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태양광 이제 어제 하려다 못했던 건데 한국의 태양광 수출이 지난 7월에 급락했다가 11월에는 다시 급증했대요. 하나솔루션이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셀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 이를 미국에서 모듈화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출 물량의 큰 회복은 관세 이슈가 세관 이슈가 좀 해소됐다는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의 셀 업체들이 동그란 웨이퍼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또 태양 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중국 건데 이 공급망이 탈중국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수입하여 제조하는데 OCI 홀딩스가 지난번 공시통해서 그 베트남에 있는 예, 요 웨이퍼 회사를 인수해 버렸잖아요. OCI 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웨이퍼까지 같이 하는 OCI 홀딩스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미국의 전기요금 상승 추이 감안하면 전력 수급 되게 불안하고요. 26년 상반기 기준 착공 요건을 충족하여 30년까지 준 공시 이제 주어지는 투자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죠. 예. 그래서 OCI 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알파벳이 최근에 인터섹이란 그 회사 인수했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태양광을 아마 그걸 원료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태양광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한마디로 알파벳의 인터섹이라는 회사 인수는 OCI 홀딩스한테 호재라는 거죠. 텍사스 중심으로 태양광 ESS 개발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OCI 홀딩스가 자회사 OCI 에너지라고 있어요. 여기 통해 가지고 예. 이 발전소도 사업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지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글이 인터섹 인수한 부분은 OCI 홀딩스한테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게 OCI 홀딩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합니다. OCI 에너지가 원래 여기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세요? 데이터 센터 이것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센터 건설. 예, 요 사업까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까지 진출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죠. 미국에서. 한마디로 OCI는 태양광만 하는 사업이 이제 아니고 발전 사업까지 이 AI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이 이제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ESS는 뭐냐면 배터리로 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태양광과 결합한 게 가장 압도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에 설비 생산된 전력 생산의 92.5가 재생에너지래요. 엄청나요. 그중에 71.5가 태양광. 원전은 얼마 안 돼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신재생 에너지는 밤에 비 오거나 아니 밤이나 비가 오면 못 하잖아요. 바람 안 불면. 그래서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ESS가 옆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요새 많이 떨어지고 ESS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태양광 BESS 발전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메가와트당 65달러에서 여기 33달러 더하면 98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천연가스 발전하고 비슷한 수준이래요. 예,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저장 비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 등 입지 조건이 매우 우량하고 배터리팩 수입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조건이 모든 곳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BESS가 가격이 합리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결합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체계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경쟁이 많잖아요. 태양광, 원전, 풍력, 화력 발전, LNG 발전 이런 것들과 다 경쟁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유리한 산축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막대기가 재생 에너지예요. 예, 많이 늘었죠. 배터리 저장 장치 비용 줄고 저장 장치 증가. 예. 그러니까 ESS에 힘을 실어줘요. 아까 LNF가 주가 좀 오늘 안 좋았지만 ESS 쪽은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ESS 하는 회사가 많죠. LG엔솔, 삼성 SDI, 서진 시스템, SK 이터닉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BTM 성장, 이것도 뭐냐면 ESS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바로 나온 전기를 이게 저장하는 ES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실제 우리가 전기 써야 되는 곳 있죠.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데, 아니면 각 가정에 뭐 이걸 쓴다거나, 그거를 우리가 보통 BTM이라 그래요. 거기서 쓰는 그 ESS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쨌든 11월 데이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전년 대비 14%. 근데 누적으로는 37% 증가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좀 넘어가서 그 풍력과 태양광의 그
그 영계에서 설치된 ESS가 있잖아요. 요거는 11월에 좋진 않았어요. 풍력이 마이너스 87% 빠졌습니다. 예. 누적으로도 둘 다 마이너스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풍력과 태양광을 같이 쓸 수 있는 ESS래요. 그건 206% 급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풍력 더하고 태양광용 ESS 따로 더하고 하이브리드 풍력 태양광을 합친 거, 이걸 모두 포함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설치량은 13% 증가했다. 그러니까 ESS는 여전히 설치는 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LFP 비중은 무려 91이에요. LFP를 못하면 ESS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LFP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2월 10일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전력망 패키지를 발표했대요.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 전기 비중을 32%, 23인데 그래서 회원국 간 비용을 분담할 예정인데 전력 저장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력망 투자할 때 유연하게 해주겠다, 이런 또 내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초대형 태양광 풍력단지 조성하고 생산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 통해 연결하겠다. 한마디로 중국,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대한 전력망을 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ESS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드는 한마디로 이렇게 발전 전력망이에요. 이런 요걸 우리가 용어인데 저 송전망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리드라 그러고요. 저거 연결해서 전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윈드 솔라는 태양광 풍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ESS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윈드 솔라는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가스 플랜트도 있습니다. 가스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또 저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했던 태양광 ESS 한번 설명해드렸고, 시황은 이게 금융주 사전 얘기예요. 미국 금융주 신한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말 가치주가 보여줬던 강세는 4월부터 10월까지 기술주 일변도로 전개됐던 시장의 반작용, 단기 순환매로 봐야 됩니다. 실적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치주가 좀 최근에 강했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기술주 기간조정 끝나면 가치주는 다시 떨어진다. 근데 금융주는 다르대요. 어딜 가도 금융주는 다 대접을 받을 거래요. 이게 EPS가 이게 여기 보시면 요 그 네이비색이라 그러죠 보통. 요 파란색이 엄청 이게 금융주 주당 순이익이에요. 요거는 금융주 뺀 비기술주, 기술주도 아니고 압도적이죠. 금융이 이렇게 좋아요. 장단기 금리자, 장기 금리 오르고 단기 금리 빠져요. 보통 단기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대출은 장기 금리로 하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은행이 돈을 많이 법니다. 요거거든요. 밑에. 여기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죠. 위로. 대출 증가율 반등하고 있고요. 자본시장 좋죠. 투자은행 실적 개선되죠. 역사적으로 낮은 이제 자금 조달력, 우호적이죠. 신용 리스크도 적고,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했고, 부채 구조정도 거의 다 마무리됐고, 부실 대출 우려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IT 제외하면 금융주 실적은 군계 일학이다. 그래서 IT도 좋고 하지만 가치주보다는 금융주를 선택한다면 어느 편에서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IT가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IT가 쉬고 가치주 갈 때도 금융주는 또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여전히 또 저평가돼 있다 금융주는. 12개월 이게 S&P 500의 PER인데 위에가, 밑에가 금융주 PER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싸죠. 그래서 금융주를 미국 주식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 같아요. 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이런 기업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읽었던 것 중에 되게 좀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게 이 반송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가 매년 반송문 써요. 제가 매년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썼고, 애널리스트가 반송문 쓰는 거예요. 내가 잘못 건 거. 근데 김학균 센터장님은 반송문 뭐라고 쓰냐면 원화 약세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대요. 너무 원화가 약했죠. 달러 약세는 맞았어요. 실제 달러는 약했는데 원화가 더 약했어요. 한국 경제가 보통 심각한 위기일 때 달러 유동성이 희소해지면서 달러 구하기 힘들 때 워낙 이제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그런 요인과는 무관한 거죠. 엔화도 약했고 달러도 약했고, 근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달러가 덜 약했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무역 협상 불확실성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10년간 200억 달러 투자해야 되니 미국에 달러 나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역대급 개인 투자분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올해만 326억 달러 샀대요. 거의 한 40조가 넘어요. 40조, 50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 주식에 베팅한 건 맞는 얘기죠. 역대 최고가 208억 달러니까 56% 증가한 거예요. 기관도 샀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기관들까지 합치면 532억 달러. 일본이 282억 달러니까 2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개인, 기관 뭐까지 합쳐가지고 미국 주식을 많이 산 건 맞습니다. 근데 한국을 팔고 산 게 아니라 안전자산에 있는 금융자산 있죠.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이 5,472조인데 이 중에 미국 주식이 얼마냐면요. 지금 갖고 있는 잔액이 260조 정도 돼요. 5%가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또 들어간 거죠. 미국 주식으로. 올해도 달러 약세는 전망하고 통화 가치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높으면 통화 가치 원화가 모르겠죠. 금리 높아도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 이 조건들을 보면 내년에 한국은 미국보다는 이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죠. 달러 들어오죠. 예. 그리고 대만은 한국보다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데 대만 통화는요 더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따지면 대만도 외환 위기인가요? 대만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7.4% 빠졌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6.4% 빠졌으니까 대만이 더 위기라면 위기죠. 예. 근데 대만 위기 아니잖아요. 일본 엔화도 마이너스 8.5. 더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빠진 건 아니에요. 동북아시아 통화가 다 약했어요.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세졌대요. 위안화가 세지면 원달러 환율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특수성이 반영돼서 원화가 약한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통화가 대부분 약했고, 예. 근데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 보이고 엔화도 일본 정부가 너무 엔화 약세를 원치는 않아요. 예. 그리고 미국은 관세보다는 이제 환율로 압박할 수도 있어요. 예. 올해는 관세, 내년에 환율은 뭐냐면 야 너네 통화 가치 올려. 우리 무역 적자 해소해야 되니까 원화 올려, 위안화 올려, 대만 달러 올려. 막 이렇게 압박을 낼 수 있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것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잖아요.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네. 뭐 감히 작년에 삼성전자 얘기하면 욕먹을 때고.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매력은 높아지지 않겠냐. 비달러 자산으로 그런 걸 적어주셨고, 이 건설 애널리스트 박세라 연구원님 보고서도 제가 자주 보는데 반성문 쓰셨대요. 이렇게 건설주가 좋을 줄 몰랐대요. 84.9% 올랐는데 사실 현대건설이 이끈 거죠. 코스피는 67.6%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반성을 하는데요. 주가 오를 때마다 이게 맞나? 부정적으로 봤대요. 좀. 이게 뿌리 깊은 불신이 있어. 10년 동안 분석 기간 동안. 예, 올해의 실수를 기억한다면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의심하는 거는 의심해야 돼요. 하는데 이제 반성문은 뭐냐면 그거예요. 의심해야 될 거는 기업과 산업도 의심은 해봐야 되겠지만 나 자신의 자꾸 이런 걸 의심하는 나 자신의 시선이 그걸 비판해야 되겠다. 반성문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쓰실지는 궁금하고, 자동차는 현대차 변동성이 컸는데 말로는 자율주행 로봇 등 이런 미래 기술 변화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속해 있는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도 변하는 걸 내가 너무 간과한 것 같다. 여기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와요. 한국거래소가 AI 기술이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자산 운용과 트레이딩에서 AI 기술의 영향과 리스크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공시 보고 미래손익 추정하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분석의 중심인데 이제 이런 방식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가 충격받은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 잘못됐다고? 여성경제신문의 이상원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정기 보고서는 형식적 문서가 되고 이제 그냥 형식적이래. 정기 보고서는 그거보다 실시간 관측, 경보 체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차를 세워서 점검하는 곳이 아니래요. 이제 달리면서 엔진과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저도 매일 저는 사실 유튜브보다는 텔레그램 많이 보거든요. 블로그. 근데 이런 데서 정보들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돌아요. 예. 그걸 보고 빨리 이걸 파악해서 어디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옛날 방식으로 못 따라가요. 예. 근데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이 애널리스트의 반성문은 뭐냐면 내가 너무 옛날 방법에 그냥 멈춰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리서치가 이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반성한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반성도 반성인데 이 얘기도 맞죠. 그냥 정기 보고서 형태로 형식적이게 문서가 되고 실시간 관측하고 경보체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 빨라지니까. 그래도 저는 이런 정기 보고서의 무게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올해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 이렇게 뭔가 멈춰 있는 보고서고 장문의 보고서들이 저는 오히려 뭐 읽으면서도 올해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예. 정말 좋은 보고서 많았거든요. 예. 이렇게 급하게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독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그런 아이디어가 몇 달 후에 발현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실제. 예.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는 안 해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트렌드가 바뀌는 건 맞아요. 정기 보고서가 옛날엔 절대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실시간 관측, 경보 체계 이런 것들, 빠른 정보 습득 이런 것들도 중요해진 건 맞아요. 예. 그렇다고 이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널리스트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변하니까. 자, 그리고 유통, 섬유, 의복, 인터넷 마지막 내용인데 단기 우려와 장기 전망 사이에서 갈등이다. 올해는 소비재에서 백화점과 호텔업의 퍼포먼스가 빛난 한 해였다. 소비 경기 부진을 이유로 백화점 우려가 컸지만 그래도 잘 맞추셨어요. 백화점 잘 보셨어요. 근데 아쉬운 건 네이버였대요. 다 괜찮은데 두나무와 합병권도 나쁘지 않았는데 우려하고 있죠. AI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합병한 다음에 너네 분할 상장하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우려하잖아요. 이게 또 중복 상장이면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이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인데 좀 잘 고민하셔서 합병까진 괜찮은데 이걸 또 상장해 버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알맹이 쏙 빠져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주들과 이건 좀 잘 소통해서 뭐 되도록 중복 상장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거대한 변화는 맞아요. AI, 웹 3.0,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토크나 예. 이런 시장이 열렸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하려는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이제 중복 상장 이슈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은 시간이 없어서 뭐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공시도 하나 해야 돼가지고 또 마무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5시가 돼가지고 자 공시는 HDC가 나왔는데 저 좀 아쉬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 주주환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뜯어는 봤는데 3년 동안 왜 이게 별도죠 연결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35% 이상을 현금 배당하겠대요. 예. 배당 좋다. 그래서 기준 배당 수익률 3-4% 수준이고 연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00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배당 수익률이 한 3-4%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로 계산을 해 봤어요. 연간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450억에서 500억 나오더라고요, 연간.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150억 정도 되잖아요. 5%면 그걸로 시총을 나눠 봤더니 1.5%밖에 안 돼요.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좋았어요. 배당 수익률을 좀 더 높여 주시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아무튼 현대산업개발, 통영 에코파 LNG 발전소, 아이파크 쇼핑몰 갖고 있고 뭐 실적도 좋고 원래 1,000억 벌던 회사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5,000억까지 좀 최근에 점프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000억까지 에코파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서정현 연구원님이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개통해서 돈 벌었고 근데 이번에 요게 핵심이죠. 통영 에코파워 LNG 발전소 24년도에 해가지고 1,000억 원대 벌던 회사가 4,000억으로 점프한 거. 연간 1,000억에서 이 부분은 되게 매력 있죠. 현재 PER 3.8배, PBR 0.3배로 뭐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아무튼 배당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최병채 대표랑 신태섭 부사장이 6억 9천만 원 샀습니다. 이게 보험 상품 다 모아서 판매해주는 회사잖아요.
예. 보험 설계사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 사업에선. 그 실적도 좋았고 네 장내 매수도 굉장히 많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좀 마무리를 좀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속보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에 방중하네요. 중국 가네요. 예. 그래서 오늘 엔터주가 급등했군요. 오늘 엔터주가 급등하더라고요. 예 한한령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관련돼서. 아무튼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쪽도 오늘 좋았던 것도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하이닉스 좋았고 좀 시장은 좀 아쉬웠습니다. 2차 전지가 안 좋았죠. 급락해 버려 가지고. 고려아연도 빠지고 하락 종목이 좀 많아요. 포스코 2차 전지 그냥 LNF 충격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악재가 아닌데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요새 현대오토웨이브 달리고 하이브 예 한한령 기대. 그러니까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부분 이게 일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년 4 일부터 7 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 좋았고 SK도 좀 올랐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는 다 안 좋았습니다. 구리값 떨어져서 LS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주 반도체가 급등했고 YG 엔터 그죠? 엔터주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일부 바이오주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오늘 로봇주는 좀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 그죠?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 저스템, 네, 네보셈 주로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네요. 어버브 반도체, GST, 네, 서부 T&D 호텔 여기도 좋았습니다. 반면 로봇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FST도 오늘 좀 빠졌고요. JS링크는 오늘 한 기사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까 읽어봤는데 회사에서는 반박했어요. 다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좀 그 작전하는 거 아니냐 막 약간 이런 식의 좀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반박했고 그러니까 뭐 작전이란 표현 좀 그렇고 그 이게 연구 자석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쉽게 할 수 있겠냐 이 어려운 걸. 예. 그래서 옛날 사례를 좀 빗대 가지고 한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회사에선 반박했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예. 그래서 밑꼬리 단 거예요. 정말 이거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게 이 진실이 뭘까? 예. 근데 회사는 일단 반박했습니다. 근데 시험 생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 연구 자석 만드는 거 어려워요. 그건 맞아요. 근데 9 월에 이미 시험 생산 성공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회사가 만약에 그게 그 시험 생산한 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거짓말했을까요? 예 그거는 참 어쨌든 홈페이지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시험 생산 성공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 양산 들어가고 미국에 공장도 짓고 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라이너스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히토류 기업이에요. 그 회사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줄 리는 없거든요, 원재료를. 예. JS링크를 또 인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에 이제 내년에 한 2 월에 2-3 월에 실적 발표해서 좀 명확하게 검증을 JS링크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변동성이 일부 있었다는 거. 히토류주인데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로봇주 좀 빠졌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코스피 예 4,200에 끝났고 예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요. 연초에 추가 상승을 할지 코스닥이 아쉽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1,000은 못 가네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좀 주식을 팔았고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는 역시 중국 관련주가 좋았고요. 냉각시 액침 냉각 좋았고 건설 중소형주 좋았고요.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현대산업개발 좋았고 카지노도 좋았고 뭐 이제 중국 이슈가 있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HBM도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비전이 오늘은 오랜만에 좋았어요. 자동차 좋았고 다만 오늘은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오늘 좀 빠졌고 전선주 구리 때문에 빠졌고 로봇주 2차 전지 조선 이런 쪽은 흔히 말하는 좀 주도주는 좀 쉬어갔다. 그러나 반도체는 견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5년 이제 시장 함께 읽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지만 그 오전에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 예, 1월 1일 날도 영상을 하나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계속 영상은 올라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 함께 읽기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1월 2일 날 시장 함께 읽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아무튼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